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환자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제27차 모교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 대화 진행을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와 같은 첨단 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서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기술을 뜻합니다. 특히 많은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월이었죠.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는 첨단 재생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포와 유전자를 이용함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와 또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현 제도에서는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치료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모교 대화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대표분들을 모셔서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환자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우리나라 첨단 재생의료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첨단 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교 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으로 댓글을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오늘 대화가 좀 더 풍성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총리님 오른편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근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문승우 국무 2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강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소개해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정성철 이화여대 의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병건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이죠. 박소라 인하대 의대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원수 TNR 바이오팩 대표이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교 대화를 주최하신 총리님의 말씀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이번이 그 27번째 모교 대화입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참석을 해주시고 또 박능우 장관님, 또 김광립 식약처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미 아나운서가 또 오늘 진행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첨단 재생의료를 주제로 해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었고 모교대화에서 두 번째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7월에는 그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산업 발전이나 전문 인력 양성, 환자 안전성 확보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지난 8월 달이죠.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이 돼서 첨단 재생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와 같은 첨단 재생의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정에 막혀서 환자들이 해외 원정 치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을 찾은 국내 암 환자가
뭐 1, 2만 명에 이르고 사용되는 치료비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게 검증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보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외 수술 환자들이 귀국한 이후에 후속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는 안전성과 고가의 치료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길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재생바이오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의료 시술 문제 등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격의 없이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이제 복지부 장관님도 와 계시고 또 질병청장님, 우리 또 국무조정실의 문승욱 2차장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앞서서 이 첨단 재생 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라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첨단 재생 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두 번째로 이 모교 대화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총리님과 국무조정실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총리님께서 굉장히 배경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첨단 재생의료의 대표적인 그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지내온 과정을 보면은 2015년 전과 후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2011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여전히 세계적으로 볼 때는 최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가 되면은 글로벌에서 앞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줄기세포 치료제, 특히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래쪽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런 혁신적인 세포 치료제가, 차세대 치료제가 아직까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임상시험 점유율이 2017년까지는 한 11%, 글로벌 임상시험의 11%를 차지했다면은 최근에 와서 2018년 이후에는 여기 보시면 6%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나오는 제품도 굉장히 향후 좀 적어질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이런 배경에 보시면은 여기 나라 국기를 표시를 했는데 2013년도에 일본이 법 제정을 하였습니다. 재생의료에 특화해서. 그리고 2016년에 비슷한 형태의 그런 어떤 첨단 재생의료에 특화된 법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2019년도에 재생의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올해 8월에 이제 법 시행을 앞두고 1차 모교 대화에서는 총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재생의료에 대해서 논의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신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좀 더 그 환자 접근성 확대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첨단 재생의료 영역에서 그 환자 접근성을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접근성 확대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의약품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존의 의약품은 연구 개발하고 난 뒤에 기업이 임상시험을 하고 그리고 제품 허가를 받아야만이 환자 접근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첨단 재생의료의 제품들은 살아있는 세포가 주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특징, 인허가 과정의 특징, 게다가 어떤 장기적인 효능을 입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받을 요구가 굉장히 증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첨단 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환자 접근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국가가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구 개발 후에 임상시험 전에 임상연구라는 단계를 거쳐서 어떤 그 치료의 효능을 우리가 예측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의 어떤 효능이 입증이 되었을 때 이게 환자 비용의 어떤 청구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 단계가 되겠죠. 그게 이제 나라별로 좀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런 임상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심사로 임상시험이 연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끝까지 임상시험을 마치지 전에 조건부 허가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급여를 가감하게 고비용의 그런 치료제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 나라별 규제를 중심으로 이런 접근성을 좀 차별을 하된 접근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이런 임상연구의 그런 활성화를 기반으로 굉장히 법이 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기술도 최초 임상 적용을 할 수 있는, 임상 연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립을 했고요. 특히 저위험 기술인 경우에는 신고제로 굉장히 많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의료 현장에서 만들어진 근거를 그게 축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환자 비용 지불이 가능한 자유진료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환자들이 주로 원정 치료를 받는 대부분이 사실은 이 자유진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생의료 촉진법을 2013년에 만들고 난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은 임상연구 건수와 임상시험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유진료도 아래 보시다시피 2종, 3종 건수가 3종인 경우에는 3,000건을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환자 접근성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는데요. 그거는 임상시험 전에 이런 장기적인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굉장히 조건부 허가와 보험급여의 급여를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재생의료 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어떤 질환에 상관없이 모두 조건부 대상의 그런 조건부 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건부 허가 제품이라도 국가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도중에 유효성을 좀 더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제조 단가를 낮추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임상 연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첫 번째 2015년 9월에 이런 법에 의해서 첫 번째 허가를 준 제품 하트시트의 그런 사례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보시면은 2012년에 임상시험에 진입을 해서 2015년에 PMDA의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때는 임상시험을 7명을 했는데 그 전에 임상연구 결과가 한 40건, 8년 동안 한 40건 이상의 임상연구 결과가 축적이 되어 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바로 조건부 허가와 함께 한 1억 6천만 원 되는 그런 건강보험 급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상시험을 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많은 그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제조 단가를 낮추든지 또는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많은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1세기 치유법으로 여기도 재생의료 기술과 또 재생의료 제품 영역을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NIH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연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단체의 기부금을 통해서 임상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치료받을 권리를 통해서 허가받기 전 단계에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카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2011년에, 17년에 허가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한 5억을 호가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카티 제품이 최근까지 얼마 전에 또 다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초고가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국가적인 기술 혁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한 그 임상 연구비를 통해서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세계 최초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치료 기회를 제공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게 카티의 그런 그러니까 혈액암의 환자를 치료한 겁니다. 이 환자가 이제 완치된 후 5년 뒤에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인공 방광이 손상받은 환자의, 이게 16년 전 후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방광이 손상됐을 때 이거를 외부에서 조직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자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임상 연구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리고 21세기 치유법을 통해서 그런 신속 심사를 가능한 그런 알맷의 지정 건수가 매년 10건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받기 전 단계에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우리 주변의 중국, 대만,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 경우에는 병원 면제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 경우는 제한적 치료를 통해서 제한적 병원에서 제한적인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환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아예 시술화를 했습니다. 세포 치료 기술인 경우, 자가인 그 세포 치료 기술인 경우에는 시술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허가받기 전 임상 연구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법적인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 제정 과정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제기된 우려들로 인해서 일부 내용은 축소됐고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임상 연구 외에 환자의 치료 이용이 가능한 영역을 뺐었고요. 그리고 의료 시술도 뺐었고, 그리고 비용이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적정성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의료 기술을 연계하는 부분도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두 법을 연계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 심사를 할 때 신속 심사를 할 때 첨단 재생 의료를 실시한 경우,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한 경우에는 이 해당 사항이 되는데 그것도 삭제가 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 법원 환자 접근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허가 전의 임상 연구 단계에서 임상 연구를 국가 비용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그러다 보니 임상 연구 대상 환자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간 펀드나 기업 연구 개발비가 투입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원정 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은 임상 연구 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또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시장 진입 단계에서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법이 이 두 개의 연구와 허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일한 법입니다. 재생의료에 대해서 모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두 영역을 연계하는 게 없습니다.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심사 대상이 기존의 약사법보다 더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건부 허가의 대상이 질환 영역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임상연구 단계의 그런 어떤 환자들이 해외 원정을 가지만 지금 2019년도 작년에 일본에서 카티가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허가받은 카티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해외 원정 치료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하는 방안은 첫째, 임상연구 규모를 확대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억 원 예산으로 시작하는 임상연구비가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임상연구비 재원의 다양화도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환자 기금이라든지 공익재단의 그런 어떤 임상연구 지원이 해외 사례처럼 생겼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민간 재원도 어떤 특수 목적의 기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환자 비용 청구 제도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올해 그 10월에 저희 센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국민의 그 36.8%가 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 허가받기 전 임상연구 단계에서 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고 했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가능하겠냐고 했더니만 1억 4천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평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환자의 경우는 57%가 비용 지불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였고 한 평균 7,400만 원 정도의 가격은 괜찮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상연구는 원천적으로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혁신의료기술이나 제한적 신의료기술과 연계를 해서 비급여, 제한적 비급여, 급여로 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니 이 대상 치료기술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다는 그 기준에 어긋납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무조건이 아니라 임상연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였거나 또는 의료 현장에서 이미 어떤 근거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제한된 대상 질환 또는 제한된 장소,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 제한적 치료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딘가 심의할 기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 첨단 재생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할 때 제한적 치료 기술에 대한 해당 환자 비용 청구에 대한 시민이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우려도 있습니다. 그 우려를 제가 아래 3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환자한테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가야 되고 또 신의료 기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법 체계 안에서 안전관리 체계 또는 제한적 치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상 질환의 그런 점진적인 확대, 왜냐하면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환자단체 등과 어떤 소통을 하는 그리고 공론화하는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병원에서 어떤 시술로서 가능하게 되면은 사실은 병원이 어떤 하나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업과 어떤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과 병원의 어떤 전문성에 따른 또는 인프라 기반의 상생 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연구가 허가 심사로 연계되는 어떤 신속심사 체계는 분명히 갖추어져야지 정말 법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됐던 조문이 다시 신설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미국의 경우도 이런 알맷이라는 재생의료 첨단 치료제로 신속 처리가 될 때는 예비 임상 자료를 득하는 경우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과감하게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선제적 급여 전략에 대해서도 정말 어렵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고가 또는 초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환자의 접근성은 결국은 급여 보장이고 또한 기술적으로는 가격을 빨리 다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고가의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급여라든지 또는 위험분담제 또는 금융상품을 연계한 그런 어떤 지불 방식의 혁신 등도 한번 지금부터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제조기술 혁신 노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술이 혁신이 되면은 발전이 되면은 가격이 한 10분의 1로 그러니까 억대가 1,000만 원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필요하고요. 근데
이 제조에 대한 시스템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량 생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그림이 뭐냐면요. 우리는 GMP 시설 하면 공장을 짓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공장을 짓고 많은 건물을 가지는 건데 여기는 컨테이너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아예 병원 위에다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 GMP를 하나의 그런 어떤 네스프레소 기계, 우리가 커피 머신처럼 그 캡슐 머신처럼 박스에다가 넣겠다는 그런 발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식약처에서 어떻게 허가를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영역에서는 첫째, 정말 오늘 이 모임의 주요한 그 주제인 제한적 치료 제도가 신설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도 이런 거를 뭔가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또는 그 조직이 굉장히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첨단 재생 의료의 국가 신뢰를 지키는 기관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상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심의위원회는 전문성 강화 또는 개방성, 투명성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야 되기도 하지만 주변에 그런 정부에서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선제적 급여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 바이오의약품 영역에서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연계되는 어떤 신속 처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식약처 쪽에서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의약품의 기준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인허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합당한 의료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기기가 융합되어 있는 그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합당한 인허가 서비스와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각하게 식약처에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고위험인 경우에는 연구 단계부터 연구자 대상으로 식약처의 상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원수, 식약처의 그 인원의 그런 확대가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재정 확보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FDA에 비해서 우리의 그 식약처의 상담비, 자문비가 너무 택도 없이 낮고요. 미국 FDA 경우는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일반 의약품보다 첨단 제제를 상담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하거든요. 건수는 적은데. 예, 그런 어떤 재정에 그런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좀 더 의약품이 아닌 그런 융합 기술로서 어떤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이 식약처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의사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현실적인 급여 체계의 혁신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만이 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 모든 것이 되려면은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의해서 이건 신산업이거든요. 향후 한 10년간은 통합된 국가 거버넌스 체계로 이게 이끌어져야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국무조정실에서 또는 총리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라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한 기관, 한 그룹만의 노력이 아니라 통합된 국가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잘 짚어주셨고요. 오늘 이 자유토론에 대한 화두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유토론을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첨단 재생 의료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재생 의료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앞서 발표에서도 다 짚어주시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철 교수님께 좀 여쭐게요. 첨단 재생 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앞서 말씀하셨지만 올 8월에 시행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굉장히 수건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법이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입니다. 지금 발표를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다른 이슈들 전에 법률이 가졌던 의미, 영향을 한 3가지 측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지금 주제인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즉 환자에 대한 치료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의 관리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의 개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아마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현재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지만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이러한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를 임상 연구의 형태로 신속한 치료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 대한 임상 연구 형태라는 것이 이 법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의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치료의 기회가 국가적 차원의 책임과 관리에 하에서 이루어지게 돼서 아직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 등이 공식적인 체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안전성의 측면에서 아마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에 대한 영향인데요. 현재 재생의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기업의 입장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주도 임상시험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서 임상연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효성이 확보된 그런 기업의 첨단의료 치료제,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그런 제품들을 좀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서의 그런 역량, 그리고 그런 치료제 개발의 발전 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의약품 품질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신속한 제품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 외에도 우려해야 되고 또 좀 더 재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건 회장님께 여쭐게요. 첨단 재생의료를 연구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의 모임,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 환자들이 이 첨단 재생 의료를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여전히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분야에서 환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 첨단 재생 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그건 크게 한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에 박수라 교수가 얘기했듯이 자유시술을 받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에 있는 연구 임상을 통해서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허가 임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임상에 참여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제일 기업들에서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시판되었을 때 그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4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조절을 해서 환자들이 빠른 시간에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술과 이 임상 연구는 사실은 안전성 문제가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상 연구를 가령 이제 병원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병원을 찾아서 거기서 임상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관건은 정말 이 세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제대로 만드냐가 하나가 키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나름대로 GMP 시설을 갖추고 그런 거를 세포 치료제 시설을 그런 용인을 받아서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 기업체에서 하는 정식 GMP, 그 다음에 임상 허가에 따른 그런 퀄리티 컨트롤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동등한 수준의 세포를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법에서 지금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성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의 활성화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안전성이나 이게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 임상 연구를 조금 더 활발하게 했을 때 결국은 거기서는 후반에 있는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업과의 차이가 납니다. 가령 병원에서는 조금
퀄리티가 낮은 세포라도 환자한테 쓸 수가 있고, 그걸 향후에 이제 또 그런 신의조력 기술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정식 루트를 밟아서 그 많은 임상비를 쓰고 그 많은 GMP 시설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면서 가는 거기에 차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가용 임상 같은 거는 사실은 국내에 이제 정말 이런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이 치료가 기회가 없는 환자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척수 손해성 실조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국내에 한 4,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요. 전혀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약도 없고 개발한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청와대 이 환자 환우에서 청원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치료도 안 된다 그러고 그렇다고 개발한다는 소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대만에 있는 줄기세포 회사에서 이 질환으로 임상 이상을 다 끝내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한국에 빨리 들여와서 그런 환자들에게 일단 임상을 통해서라도 기회를 주자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4,000명 환자들은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정말 그걸다가 이제 삶이 바뀌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시판 후인데 결국 시판이 오래 걸리는데 조금 얘기 나왔으면 조건부 허가를 조금 더 우리가 완화를 해주고 하자. 근데 역시 제일 밑에 깔리는 건 안전성입니다. 안전하기만 하면은 그런 조건부 허가를 좀 풀어서 그런 대상 질환도 확대를 하고 또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 결국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일본의 재생의료법과 한국의 재생의료법입니다. 일본은 2014년에 만들어서 할 때 임상 1상만 끝나면은 조건부 판매를 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이 보이고 임상 1상에서 사람에서 안전성만 보이면은 시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임상 2상, 3상에서 우리가 의약품은 그 유효성을 보고 그런 안전성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1상에서 끝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향후 7년간 그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 그 환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로 다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키는 이 약이 안전하기만 하면은 유효성이 별로 없더라도 살려두라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의 접근성을 늘리고 일본의 산업을 키운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란 나라는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제약시장의 3대 메이커입니다. 3대 축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게 아주 변형적인 재생의료법을 발표를 했을 때 2015년에 국제학회 가면은 미국 FDA나 유럽 EMA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걸 들고 나가고 그런 영향에 의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일본에 가서 임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늦게 지금 첨단 재생의료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조건부 허가에 대한 그런 규정을 완화를 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자한테 조금 더 빨리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허가 규제를 좀 완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제도 정비를 좀 비교하면서 해외에 먼저 시작한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함께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네. 좀 개정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질문이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네. 네. 우리나라의 사실은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3대 성장 동력이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산업인데 반도체와 자동차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바이오 헬스는 우리가 글로벌 회사들과 너무나 차이가 많은 지역이라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서는 정말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첨단 재생의료 분야 이거는 새로운 분야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박소라 박사가 얘기했듯이 2011년에 줄기세포는 우리나라가 세계 허가를 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인재가 있는 의대, 약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산업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분야.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병원 시스템. 이런 걸 잘 합치면은 정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있고요. 그걸 조금 더 과감하게 가야만 우리나라가 바이오 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첨단 재생 의료 분야는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제 열심히 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첨단 재생 의료는 이 세포와 유전자를 다루는 만큼,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만큼 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감염이나 오염의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비용 부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카티 치료제가 한 3에서 5억 원 정도 달하고 있고, 또 졸긴스마라는 치료제는 한 25억 원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게 수십억 원의 그런 치료제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단순히 시장 경제 차원에서의 접근이나 또는 약가 협상, 건강보험에서 약가 협상의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하면은 이게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위해서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제약바이오 산업에다가 수천억 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첨단재생 관련된 지금 기술 개발 사업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간 그게 규모가 보니까 5,5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게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다 산업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 재원을 이용을 할 때 난치성 환자들이 얼마나 비용을 절감시켜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정부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의약품의 시장은 대부분 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서 큰 공장에서 대량적으로 이제 의약품을 찍어내서 만들어낸 시장이었다면,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이 소량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 희귀 질환에 관련된 이제 환자들이 소수이지만 그 환자들에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결국에 산업화를 만나다 보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런 산업의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우선은 정부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을 단지 그냥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치료에 하는 방법으로 보고, 공공병원이나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정부가 의사나 거기에 있는 약사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속 숙련을 통해서 저렴하게 카트 치료나 그런 거기에 준하는 그런 치료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카트 치료제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항암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에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치료를 정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이제 산업화에 관련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재생 바이오품이 사실 시장성이라고 말할 수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생산 시설과 이게 치료 시설에 매우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다 자가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에서 바로 환자들에게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에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한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산업적인 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치료제들 대부분 다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처럼 매년 이렇게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니라 한 번 맞고 원샷으로 약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치료 시장의 확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보는 한국에서의 첨단 재생 바이오가 산업적 가치가 있느냐, 그럼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적인 결과로 돌아오느냐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약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약기업이 그럼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많은
뭐 소송을 하거나 약가이나 관련해서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약제비를 계속 절감하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첨단 재생 의료 바이오 약품 관련해서 인보사란 약이 퇴출이 되게 되었는데, 인보사란 약도 사실 정부 지원을 한 100억 원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보사란 약이 사실상 혁신이라는 측면이나 효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혁신도 없었고 효과도 진통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우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상부터 3상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과연 공적인 재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이 의약품이 정말로 효과가 있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정말 평가를 했느냐, 통제를 했느냐를 봤을 때 저는 매우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우선 첫 번째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모든 사람 다 아시겠지만 첨단재생 의약품은 배설이나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년간 세포가 몸속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상 반응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치료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런 부분이 외국에서는 많이 반영이 돼서 대부분 다 만성질환보다는 대부분 난치성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에만 이 첨단재생 바이오약품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고, 또 정부가 공적인 재원을 통해서 이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이제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임상시험을 정부가 재원을 통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하거나 임상 시험을 하면은 그 정보 데이터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그게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계속 깜깜이로 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회사들이 여러 가지 주식 문제를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 성과가 과연 정말로 공적인 기여가 가능한 그런 성과인지를 또 감시하는 기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뭐 안전성에 대한 이제 그런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원은 그런 감시를 하기에는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방향이 조금 설립이 돼야지 환자들이 이 첨단재생 의약품을 샀을 때 그게 정말 안전하다는 걸 느낌을 받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등급 위원님. 산업적인 측면이라 제가 한마디만 좀 이렇게 첨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세포 치료제가 말씀하신 게 자가 치료라서 환자 걸 뽑으니까 환자한테 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안 되는 거고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는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받아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게 아니면 사실 상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령 줄기세포를 예를 들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우석 줬을 때 했던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이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배아줄기세포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피부세포 같은 걸 이제 역분할해서 원하는 세포로 만드는 건데, 그것도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직 안전성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국내 줄기세포들이 하는 거는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건강한 어른들의 줄기세포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글로벌하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는 모든 줄기세포들이 지금 그걸 해서 하고 있고요. 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무릎 관절염 치료하는 그걸 하는 회사는 이미 2012년에 허가받아서 8년 동안에 한 15,000명 이상의 환자한테 시술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거는 조금 더 향후에 가는 거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내 제약기업이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것이 어지간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이 사실은 산업이 많이 달라요. 그죠? 그 제약 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건강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이 컨트롤. 다만 큰 거 하나는 국내는 제약기업의 약가 컨트롤을 정부가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자유시장에 맡겨요. 정말 약이 좋으면은 비싸게 팔고 그게 시장에 나와서 효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약가를 만드는데 다 검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하다 보면은 이제 R&D 비용도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순환입니다. 미국은 가령 같은 업권은
제조 원가가 5%, 10%인데 그러면 이익을 90%, 95% 남겨도 좋은 제품인 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 이게 제약회사가 여태까지는 사실 너무 보호를 해서 우리가 카피드락만 만들고 그런 걸 했지만은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정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거는 죽일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이 바이오 헬스 분야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을 합친 산업보다 큰 시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가야 되고. 그러면 세포치료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을 있느냐? 저는 길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봐서 우리가 보는 치료 못하는 뇌질환 쪽이든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향후에 고령화 인구가 많아졌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항노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치료제로는 치료가 안 되지만은 그걸 질병으로 봐서 어떻게 그걸 딜레이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낮출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세포치료에 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같이 물론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새로운 분야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에서 경쟁력 가지는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하게 가야만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타인의 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치료제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는 거고 말씀하신 그 성체 줄기 세포도 사실 무릎이나 관절, 뭐 피부 이런 데는 이제 뭐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심각한 환자 또는 뭐 중대하거나 희귀한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포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저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첨단재생의약품 또는 유전자 치료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을 정부가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이 갑자기 이어졌는데요. 네, 이동건 의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비용에 대한 우려 정부의 역할을 좀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이병건 회장님께서 또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첨단 재생 의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요. 더 많은 얘기가 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질문,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총님께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린 후에 총리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오셨잖아요. TNR 바이오팹에서는 다양한 첨단 재생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떤 전략과 사업을 준비 중이신지 앞서 또 이동근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인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금은 제한적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첨단 재생의료라는 게 세포랑 유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성이랑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첨단 어려운 것부터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단계적인 전략으로 첨단 재생 의료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먼저 시작했던 거는 이게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검증하기가 좀 용이한 그러니까 세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조직공학 제재들을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시약체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한 수만 명 정도의 환자에게 임상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많이 검증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만 해도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대학 실험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업을 통해서 임상 적용하는 데까지 약 20년 걸렸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왔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회사 자체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치료와 재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포 또는 유전자 치료 기술들이 융중복합이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지만 아주 양질의 세포를
안전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줄기세포 기술들 쭉 연구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역분화 줄기세포주들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또 역분화 줄기세포들 다양한 체세포로 분화하는 기술들까지 확보를 했고요. 그럼에도 바로 사람한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미니 장기라고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뭐 심장, 피부, 간, 올가노이드들을 저희가 사실 먼저 이제 선보였고요. 현재는 이제 생체 적합성 그리고 기능성 등을 이렇게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세포들을 치료나 재생 목적으로 목적으로 임상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소라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심장 재생을 하기 위한 그 하트 시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허혈성 심부전 치료를 위한 심근 재생용 세포 치료제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들은 사실 저희도 뭐 세계적인 논문지이지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논문도 게재를 했고 그 관련된 특허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임상 적용을 하기 위한 단계들 하나씩 밟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첨단 재생의료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지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국민 대다수가 걱정하는 그런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개의 품목을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주로 성체줄기세포 위주의 이제 R&D랑 투자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는 이제 CAR-T라든지 CAR-NK, 뭐 유전 치료제 그리고 융복합 조직공학 치료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 높은 유효성을 가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이랑 임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이게 다수의 기관들이 보면은 역분화 줄기세포나 뭐 성체줄기세포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혁신적인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 치료제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뭐 수백억, 수천억, 뭐 많게는 수조 원의 딜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이전 M&A 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하나의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첨단 재생의료는 나옵니다. 국내에서 하지 않더라도 해외 어디서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국내에서 정말 더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사실은 그 해외에 의존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다 혁신적인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기술이라든지 첨단 재생의료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R&D 투자를 더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이렇게 기관들끼리 협력하는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TNR 바이오팹에서의 지금 하고 있는 활동, R&D 센터를 개발하고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 현황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총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첨단 재생 바이오법은 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절실함을 담아서 출발한 그런 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 기회와 안전성 사이에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이제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철저한 심사 허가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추적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첨단 재생 의료에 첫 발을 뗀 만큼 정부는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그 박소라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환자 접근성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제언을 해주신 만큼 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또 의료 시술을 시행하고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심사 허가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임상연구 확대, 의료시술 심사 허가 절차의 좀 간소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나눠볼 텐데요. 첨단 재생 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소주제를 가지고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환자가 접근하기가 쉬워야겠죠. 오늘 주제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필요성, 뭐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성을 비롯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주제에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정성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현 시점에서 환자들이 첨단 재생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임상 연구입니다. 임상 연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좀 더 있을까요? 결국엔 예산일까요? 네, 지금 안전성과 그리고 또한 기회에 대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심의 기준이 뭐냐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이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의 확보입니다. 안전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입니다. 근데 아직 실시기관 지정, 그러니까 지금 임상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상 연구 계획서에 대한 심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현재 법률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임상 연구 계획서가 접수되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나 제한된 그런 연구 계획서만 들어올지, 아예 들어오지 않을지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박소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상 연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임상 연구에 대한 비용 청구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첨단 의료 치료제 특성상 고가인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접근 기회를 양극화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시기관인 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의 경우에는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환자에 대한 치료제 안전성에 대한 것을 부담을 가져가야 되고 또한 유효성, 그것이 유효하냐, 치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책임까지도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안전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저도 병원의 GMP 시설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제대로 된 GMP 시설에서 세포나 첨단 재생의료 제품을 거기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연구에서 사용되는 세포를 기업의 세포 제조 시설에서 만약에 제조돼서 공급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노하우를 들여서 제작한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를 임상연구를 위해서 병원에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제공할 때는 저희 심의위원회에 있듯이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 줘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상연구를 위해서 재생의료 치료제를 무상 또는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임상연구에 대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업의 GMP 시설에서 재생의료 치료제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려고 한다면 치료제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이는 상당한 고가의 비용 지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재생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 지원과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의 다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상연구의 비용 청구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나마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희귀난성 질환에 대한 치료 기술의 경우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박수라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제한적 치료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편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나 치료제가 전혀 없는 질환군에 대해서 공익적 펀드를 마련하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펀드에는 다국적 제약회사나 국내 바이오 벤처 등이 참여하는 형태거나 또는 다른 기금 형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임상연구를 위해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과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기업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듯이 임상연구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와 심사에 반영되어서 신속 허가의 대상이 된다든지 임상시험 단계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서 제품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 비용의 보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윤원수 대표께서 TNR 바이오랩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또 다른 조직공학 제품이나 융복합 치료제라는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는 되어 있지만 현재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 분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치료제가 임상연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이런 허가 제도에서 품목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품목의 분류와 그리고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른 임상연구에 대한 그런 분류 체계가 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상연구에 대한 비용 청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드리는 질문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병건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발제해서 이제 국가 임상연구비 지원만으로는 소수의 환자만 치료 기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장님의 네. 의견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방금 정성철 교수 말씀하셨듯이 안전성이 아직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 기간을 정하더라도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가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업체에서 정식 임상 루트를 따라서 그런 GMP 시설과 QC를 통한 제품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두 개가 연계되려면은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런 기업체가 연계된 그런 임상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면 됩니다. 방금 정 교수님께서는 그 비싼 비용을 그러면 기업체에서 그렇게 제공할 수 있겠냐 하지만은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정식 임상하는데도 그만큼의 비용과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 임상 연구의 새로운 분야 또 그런 거를 활성화하는데 그걸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나중에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 허가 임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식약처하고의 협의점이 나오면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아직까지도 이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지금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바이오 벤처고 아직 사이즈가 작습니다. 여전히 예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 저희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장기 추적 조사입니다. 이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새로운 분야니까 그걸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첨단 재생의료법에 의하면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5년을 보게 돼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는 15년. 그 다음에 동물의 조직과 세포를 포함하는 첨단 바이오약품은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할 때도 줄기세포 치료제는 5년 동안 그 모든 환자의 5년간의 그 결과를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첨단 재생의료법에 의한 임상연구에 의하면은 거기도 장기 추적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정부 비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체와 연계된 그런 임상 연구에서 장기 추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허가 임상을 넘어갔을 때는 모든 걸 생략할 수 없지만 임상 1, 2상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장기 추적을 좀 면제해주고 피보탈 임상 3상 같은 데서는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기업체에서 그런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 쪽에서 임상 연구 비용으로 되지 않고 장기 추적을 대신해 준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산업이 그리고 기업체가 클 수 있는 그런 거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적 조사가 이 첨단 재생 의료 쪽에 3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 환자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의견이셨고요. 같은 선상에서 또 이제 이동근 위원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직 임상연구 수준으로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환자 비용 청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지금 우려가 많다는 지금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당연히 비용 청구가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첨단바이오 의약품이 아직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제 환자에게 비용 청구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아직은 제대로 과학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환자들에게 환상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나 뭐 전문가들이 이게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다만 이제 당신의 비용 부담이 청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만약에 그 환자가 절실하거나 또는 뭔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느꼈을 때는 그거를 그냥 쉽게 그 의사나 전문가의 말만 믿고 이렇게 비용 부담을 자기가 하면서까지 이제 사용하는데 사실 그게 임상 연구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또 안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이거를 조금 치료제 차원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허가가 취소되게 된 이제 의약품 중에서 리아벡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도 사실은 전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가 된 건데 그 이유는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어가지고 췌장암 치료제였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이 리아벡스를 통해서 다른 치료제를 받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허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임상 연구나 이렇게 조금 조건부 허가나 이런 식의 뭔가 요구가 있을 때 사실 이게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게 과연 환자들에게 치료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게 만약에 다른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제로 대체되었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환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발자, 연구자 입장에서 기업이 아닌 입장에서 저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저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바라본다면 안전성이 입증된 것을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쓴다는 측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인 경우는 이미 쓰고 있는 다른 치료제가 있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승인된 약 중에 샬코마리투스라는 병이 있는데요. 샬코마리투스 병은 유전적으로 말초신경이 퇴행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형태의 그런 병입니다. 근데 거기에 승인된 의약품은 10m 가는데 10m를 걷는데 기존보다 0.5초 더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임상시험은 다 마치고.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 유전병 환자에는 치료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유효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네,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박소라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발표 이후에 계속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첨단 재생 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이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희귀 난치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대상 확대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런 질환까지 또 다 우리가 갖고 포용하고 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점진적인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는 많은 만성 질환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주로 나중에는 장기 부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은 뭐 간 질환도 급성 질환이나 또는 만성 간 질환도 두면은 간 부전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당뇨병도 내버려 두면 심부전이나 뭐 실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폐렴이나 또는 만성 호흡 질환도 내버려 두면은 폐부전이 되는 거고, 심장 질환도 내버려 두면은 심부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뭐 표준적인 치료를 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치료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환자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환명을 기준으로 희귀 질환만 되고 우선적으로 되고 난치 질환은 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환자의 어떤 평등성의 문제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환명 자체보다는 그 질환이 현재 그 환자에게 어떤 시급성과 절실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의사가 볼 때는 그 스스로 지금 현재 그 환자에게 주는 현재 치료법에 대해서 치료 효능이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든지 그 표준 치료법이 그 기여도가 그 환자에게는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 중심으로 현재 그 환자의 상태 그리고 미래를 예측 이 환자의 예후 이런 것들을 다 중심으로 고려해서 유연성이 발휘돼서 대하는 거지 어떤 질환의 이름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거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희귀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합당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질환에 이렇게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연성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환자 중심으로 우리가 보려면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규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연성 발휘입니다. 이거를 심의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질환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를 바라고 그 기준이 있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분야에서는 극복이 되지 않으면 환자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하려면은 결국 심의위원회의 그런 어떤 환자 중심의 전문성 기반이 굉장히 그 기반한 판단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국가가 신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언급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현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 조문을 잘 봐서 이런 유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하는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근 정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우려들, 특히 만성질환한테 이렇게 우리가 확대를 할 경우 주로 이제 지금 해외로 가는 환자들이 그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임상연구 영역은 사실은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법 체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굉장히 잘 하도록 지금 법 체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환자들 정보가 결국 국가에 다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장기 추적해서 국가가 나중에 분석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고요. 환자 중심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을 잡는 어떤 기관이 필요할 테니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좀 여쭐게요. 윤원수 대표님께. 이 제품을 개발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임상연구, 심사, 허가 과정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있으셨겠죠. 네, 이 첨생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절차라든지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업계 입장에서 규제 개선 등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과 총리님께서 열심히 메모하면서 경청하고 계시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시각적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생의료, 뭐 세포치료제, 뭐 CAR-T 이런 사실 좀 이런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시각적 관계자분들 난감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또 승인을 해서 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보면 제가 경험했던 그 시각적 관계자분들은 늘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걸 학습을 하시고 검토하고 이런 거 가이드라인 만들고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노력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임상 연구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많은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임상 연구를 거친 그런 그 첨단 재생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신속 심사 대상으로 가주는 게 사실은 저희가 투자한 것 대비 이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은 부분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연구에서 확보된 데이터들도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그 심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첨단 재생 의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임상 연구를 지금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는 팀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융복합 재생 의료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재생 치료제와 의료기기 그리고 치료기술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된 제품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보면 일단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융복합 제품들은 심사 단계에서도 여러 파트에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심사 주무부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체계적으로는 이제 통합심사라고 하는 걸 갖추었다고 봐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융복합 제품을 승인을 받으려면 뭐 비임상, 임상, 품질, 의료기기 별도 심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단순 체계만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실무에서도 이렇게 통합 심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뭐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라기보다는 이거는 프로세스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파트를 상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심사자별로 또 의견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축도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손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사한 업무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중복성을 좀 피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보면은 심사관들이 중간에 이렇게 심사를 하는 동안에 중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이제 그 첨단 재생의료 제품 같은 경우는 심사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심사받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심사자들 바뀌어버리면 되게 힘든데 업무 자체가 연속성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심사자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업무가 갈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동시공학적인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조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첨단 재생의료 제품에서 글로벌로 이렇게 인허가 공통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어떤 규제의 조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아무리 어렵게 이렇게 허가를 받더라도 뭐 미국 뭐 FDA, 뭐 유럽 MSC, 일본 뭐 중국 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첨단 재생의료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인허가 관련해서 국제적인 그 인정 기준이나 규격의 표준화 방안이 좀 마련된다 그러면은 국가 간의 GMP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임상 시험 자체를 상호 인정해주고 뭐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서로 면제해줄 수 있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의사항이라기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중복되는 업무는 가급적 줄여주시고 인허가 심사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업무 연속성을 이렇게 좀 보장해 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자. 그러니까 유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는데 심사 기간은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윤원수 대표님께서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의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절차상의 중복, 어떤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제 김강립 처장님께 쭉 들으셨는데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를 위해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떠하신지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주 되는데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총리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엄청난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 의약품 법에 대해서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다라는 점 저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식약처가 준비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챙기면서도 좀 미래를 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심사를 통해서 그러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심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숙제는 식약처의 전문성 역량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거냐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원수 대표님이나 박소라 교수님 다 지적해서 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분야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처음 가보는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단기간 내에 어떻게 축적하고 좀 끌어올릴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려면 규제 과학에 대한 좀 정부 차원의 큰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소라 교수님 심사료에 관한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미국 FDA에 가서는 상당한 돈을 내면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식약처에 와서도 만약에 유사한 정도의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지불을 비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투자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그만한 역량을 빠른 시간에 갖춰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를 위해서는 좀 정부의 일반적인 조직과는 좀 다른 그런 운용을 할 수 있는 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국무총리실하고도 좀 상의를 드리면서 전문성을 최단 시간 안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 중에 이 첨단 바이오 약품에 대한 특성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바라보는 또 심사에 관한 제도들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직원들과 또 저희들 같이 밖에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좀 더 나아진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선 시행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낼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좀 특히 환자분들에게 절실한 처지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우선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약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오늘 많이 배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워낙 이제 국민의 건강, 삶의 질에 연관된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해놓은 시간보다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오고 갈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쭉 대화를 들으셨는데요. 박능우 장관님. 네. 전문가 업계분들의 여러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될 때 제목도 참 길었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그리고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그 법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유추가 가능한 것이 재생의료하고 바이오의학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정부의 담당 부서를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 안전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가버넌스 구조가 좀 통합된 가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두 부처가 좀 더 원활하게 잘 작동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여러 오늘 참석자들께 주셨는데 저 역시 참 많은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오늘 우리 토론 참여자들이 주신 그 여러 지적들이 거의 같은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 제가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그 여러 제언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발전 로드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년 발전 계획인데 이 첨단 재생 의료와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거진 준비가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5개년 계획을 좀 발표할 생각이고요. 물론 그 완성 과정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이 첨단 재생 바이오 관련해서 신뢰를 받는 그 어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임상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해서 기술의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이 스스로 위험도가 낮은 기술에 대해서 또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의견을 공유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이 저희들은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유효성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기대도 부응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사실은 넘었는데요. 총리님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서 느끼시는 점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서 어깨도 좀 무거우셨을 것 같고요. 예.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부분은 새로운 내용, 새로운 분야이죠. 그래서 신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첨단 재생의료 영역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시설 또 바이오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긴 뭐 한때 우리가 선두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간에 조금 순위가 바뀌었지만 곧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실제 의료 여건으로 이어져서 환자가 체감하고 또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나 또 제약업체,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국민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제도와 법령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혁신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부 식약처 두 기관이 정말 중요하지요. 첨단 재생 바이오 5개년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게 발표가 되는 것이 연내에 좀 추진됐으면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장관님, 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험도가 낮고 또 안전성이 확보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제한적인 의료 시술 허용은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희귀성 혹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판단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오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목요대화가 첨단 재생의료의 활용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목요대화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분이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시냐면은, 야, 총리가 저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알아듣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알아듣는 것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이 분야가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더 정성껏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다. 그래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할 정도의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공부를 저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미래의 핵심 의료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 재생 의료 관련해서 이제 국내 해외 규제 현황 그리고 또 장애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재생 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어떻게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잘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봤는데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민간, 정부 그리고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도 있고 또 정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7차 목요 대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